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요즘 정말 총선 앞두고 바쁘실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포근한데 두 분은 이렇게 포근하신지도 모르게 정말 바쁘게 달리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채널에 두 분 얼굴이 나오시더라고요. 좀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네, 뭐 저희도 바쁘지만 지금 총선 후보자들과 뭐 당직자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총선이 국민들께서 즐기실 수 있는 참 훈훈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훈훈한 기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총선 이슈를 다루면 좀 쌩하달까요? 차갑고 네, 그렇죠. 냉각 이런 느낌인데 네. 제가 오늘도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항상 점퍼를 거쳤었는데 네. 봄 기운이 완연하구나. 국회에도 봄이 왔구나 느끼면서 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데 네. 따뜻한 점퍼를 또 준비하셨는데 그만큼 바쁘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끝나고 또 스케줄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은 또 불금 즐기시는 집에 걸로. 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댁으로 가시는 걸로. 자, 오늘 그럼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할 내용 정말 많은데요. 자, 민주당이 정봉주 후보의 공천이 취소된 서울 강북 의뢰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정 후보와의 결선에서 패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이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강북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최다 득표율을 기록한 전통적인 강세 지역입니다. 공천 대상으로 친명계 조상호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장윤민 변호사님, 어떤 분이 거론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지역이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3자 경선을 치르고 박용진 의원과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결선에 갔다가 결국에는 하위 10% 감점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정봉주 의원이 결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이 설화가 굉장히 계속해서 나왔었죠. 뭐 거짓 해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당에서는 결단을 내린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상 차점자를 올려야 된다라는 근거 규정은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용진 후보는 아직도 공천 작업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네. 본인이 재심 신청을 했거든요. 일단 패배를 하긴 했지만 뭔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고 여러 군데를 좀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선순위로 본선에 나가게 됐던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네. 차점자인 본인이 그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요. 당에서는 어쨌든 공천의 작업은 끝났고 그 이후에 불거진 문제로 인해서 원래 1위를 한 후보에게 공천을 주기에 어렵다 보니까 이 지역을 아예 전략공천으로 새 인물을 모색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요. 네. 당에서는 당연하지만 전략공천 정무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도 포함을 해서 유력하게 지금 나오는 정치인들이 한민수 대변인,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입이기도 하고요. 또 한 일간지의 논설위원 그리고 정치부장을 여기만 어쨌든 상당한 구력이 있는 정치인인데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지만 지역구를 좀 고르는데 뭔가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지역에서 공천 과정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고 조상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금천에서 최기상 의원과 이제 공천 경선에는 올라갔지만 결국에는 현역문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약을 하고 당에서 이제 법률이 활동을 하면서 기여한 바가 있어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전략 공천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일단 그 차점자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인물을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변호사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요. 네. 또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꼭 그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1대 총선에 있어서는 부산 금천에서 이러한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차점자를 바로 후보로 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군요. 예, 지금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규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유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용진 의원이 재심을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뭐 공관위 측에서는 제3의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열려있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글쎄요. 그런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조상호 변호사, 한민수 대변인 이런 분들 지금 두 명이 좀 강하게 거론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의 어떠한
비명 행사 그리고 친명 횡재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떨어졌었던 비명계의 굉장히 중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결국 언급되는 이 두 명도 친명계 인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께서 보셨을 때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는 뭐 정봉주 전 의원이 떨어졌다고 해도 친명계 인사가 가는 거 아니야라는 전제 자체로 이 두 명이 거론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박용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단 하루 만에 기각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이 상황을 또 정봉주 의원이 지금 안 좋은 일로 낙마를 하게 된 것이니까 그런 후보를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또 후보 추천을 놓고 갈등이 커진 상황이죠.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시민사회계는 임태훈 전 소장의 공천 부적격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후보 추천심사위 위원 전원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노선과 이념이 다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자, 민주당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민주당에서 이번에 결국에는 연동형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기로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진보당이라든지 새진보연합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이제 교류가 생기게 됐었는데요.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예비 모임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근데 예비 모임을 했을 때도 이번에 1번에서 낙마를 한 후보에게 후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상우 씨 같은 경우 범민련 소속이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었고 또 이 비례연합에 있어서의 주도적인 모습들을 보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비 모임들에 들어와 있었던 인사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간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말하기 어려운 이런 인사들이 이 모임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전지혜 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그쪽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예상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그런 본인 어떠한 이제 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같이 하기 어려운 인사가 추천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정확치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2명의 후보, 여성 2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임태훈 후보에 대해서는 추천이 올라갔는데 민주당에서 거부를 하니까 결국에는 시민단체에서 같은 사람을 재추천하는 어떠한 약간 알력 다툼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본인들의 위성정당으로서 이 시민사회단체 사람들을 당선을 시키겠다고 하면은 어떠한 뭐 보증자로서의 위치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본인들의 위성정당 안에서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와의 알력 다툼이 있는 것들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고 민주당의 어떠한 선거 전략에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 또 나머지 1명 서울대 의대 교수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없어 보이는데 이분까지 제외를 하고서 그냥 갈 것인지 아니면 이분만 받을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너무 절차를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강전혜 변호사께서 그 알력 다툼처럼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이 비례공천 갈등을 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제도가 다당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강대강 극과 극으로 치다르면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제3지대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연동 형제를 좀 입법화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현실이다 보니까 준연동 형제의 하나의 비례 정당을 국민의힘이 만든다라고 했었죠. 지난 총선 때도요. 그러면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 강론이 있었지만 민주당
아예 그냥 눈앞에서 의석수를 놓칠 수는 없다 보니까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가 있고 국민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지도부가 계속해서 그랬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몫을 비례 몫을 다 가져가진 않겠다. 시민사회 영역과 뭔가 배분할 수 있도록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쨌든 이 다당제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걸림돌이 생긴 건 맞지만 어떻게든 그 물꼬를 터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네. 쉽지는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과는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국민 오디션 형태로 한 4명의 후보들을 받아봤더니 1번의 전지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미 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거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미가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민주당과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비례정당의 1번 모습으로 그게 과연 정당한가 적합한가. 왜냐하면 같이 연대를 하더라도 마지노선이라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의식 속에 사실 전지혜 후보, 정영희 후보 낙마를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 이걸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상 병역 기피가 아니냐라는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는 부분이 또 하나의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연합체와 이 단위의 그 주도권을 쥐는 건 민주당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삐걱대고 국민후보 추천심사위원회 한 10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제3지대 시민사회에 어느 정도 국회 입성을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그 명분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사 조율 같은 걸 하면서 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총선을 앞두고 초중반부에 비교적 좀 조용히 잡음 없이 지나가는가 했던 그 국민의힘의 공천 잡음 이어서 논란을 넘어 지금 변수로까지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종섭 리스크인데요. 이게 외교 사안을 넘었습니다. 현재 그 격전이 치러질 수도권 표심이 떠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수도권 출마자들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의도적으로 수사 기밀을 흘렸다면 이게 바로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네. 피의자 신분인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것이 아니냐라고 이것을 정쟁화시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관계를 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서 피의자가 된 것은 작년 9월이거든요. 네. 근데 9월인데 지금 3월이 될 때까지 반년 동안 이종섭 전 장관을 단 한 차례도 소환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를 해놨었고 출국 금지를 계속적으로 연장만 하고 있었던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에서는 그 국방장관이 왜 그렇다면은 호주 대사로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의아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2+2 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국에 있어서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만나는 회의가 있는데요. 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 2+2 회의를 하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미국과 호주가 유일합니다. 아, 예. 2개국입니까? 예, 2개국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호주와의 관계는 방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 호주 대사는 작년 말에 그 정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년 말경에 24억 달러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호주로 장갑차를 수출을 하는 수출 계약이 지금 체결이 되었거든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국방부 장관이라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방계의 최고 수준의 인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6개월 동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총선이 끝나고서 보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출국금지 사실이라든지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건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알고 있는 이러한 내부 기밀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이 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이번 총선에 있어서 이걸 정쟁화시키고 있는 것에 있어서 특정 언론사들이 야당 측에 유리하도록 이것을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낸 것이 정부에서는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쟁화되어 가고 있고 지금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래도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한강벨트 수도권에서 출마한 후보들 입장에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사안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대통령실과 한번 정부와 당이 한번 당정 간에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장유민 변호사님. 저는 국민의힘의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이 아마 부글부글 할 겁니다. 이거는 악재 중에 악재예요. 왜냐하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모르겠습니다. 쿼드 체계에서 호주에 국방 전문가 보내는 것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거 아닙니다. 보낼 수도 있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주요한 뭐 계약건이 있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종섭 피의자 신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의 피의자냐? 우리나라 젊은이가 군복무를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그 수해복구 작업을 하고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해병대라는 세 글자가 잘 나오게 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입지도 않았어요.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8명에 대해서 사단장 포함해가지고 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 부분 수사해야 된다라고 입장했습니다. 수사 네. 브리핑까지 다 예고했었어요. 이종섭 전 장관은 결재를 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죠. 그러면서 들리는 이야기는 전원 형식입니다마는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겁니다. 8명을 왜 처벌해야 되나는 취지였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연결고리, 심지어는 출국 금지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분을 호주로 대사로 임명하는 게 범인 도피입니까? 아니면 정당한 인사입니까? 국민들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당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나경원 의원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민식 후보도요. 전 보호처 장관이에요. 대단히 정무적인 판단 아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포에 출마한 조정훈 의원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도권 표심에 자극이 되겠죠. 국민들이 물음표를 던지고 계시니까요.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이거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수 언론에서도요. 총선이 끝나고 나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식 임명장도 수여를 못했습니다. 사본을 들고 나갔어요. 이런 전례가 없는 일을 만드는 게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이런 가운데 하나 더 논란에 관한 이야기 짚어볼까 하는데요. 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우택, 도태우 후보의 공천 취소에 이어서 장해찬, 조수현 후보가 또 발언 논란으로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당 일각에서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그 장동혁 사무총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당이 시스템 공천의 한계에 직면을 한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엔 반대로 좀 공격을 먼저 해볼까요? 네,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장해찬 후보 부산이고요. 조수현 후보 대전이지만 정작 미치는 거는 수도권, 경기, 서울에 미칠 겁니다. 장해찬 후보 본인이 20대 때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고 삭제했지만 그것이 캡처돼서 남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 해명만으로는 너무나 부적절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 시민은 일본 시민의 발톱에 때만도 못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부산 시민들 교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수현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건 우리가 생선이기 때문에 그 생선을 먹은 고양이, 즉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일, 그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어쩌면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많은 국민들이 당연하지만 후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공천이 이야기하면요. 제가 한 기자한테 물었더니 이런 과거의 발언, 유튜브에서 한 그런 발언들을 체크하는 건 너무나 쉽다고 하더라고요. 시스템 공천이란 게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이걸 당에서 걸러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태우 후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뭐 5.18에 대해서 헌법전문에 내겠다고 하지만 그런 후보를 내세우고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 사무총장도 하나라도 더 나오면은 후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하나만 더 나온 게 아니거든요. 2개, 3개, 4개, 5개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마침표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당에서도 선당 후사를 좀 요구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겠죠. 지금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의 결국 파편은 수도권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후보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저께 밤에 도태우 후보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봉주 후보 양당에서 막말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후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공천을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식의 공천 번복 같은 경우에는 번복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국민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생각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 후보라든지 조수현 후보 이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당 내에서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그 장 변호사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분들의 지역구는 사실상 본인 스스로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선당 후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정권의 힘을 반드시 실어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되었지만 거대 야당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정권 그 일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남은 임기 동안에 제대로 된 정권을 가지고 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막말 논란들은 국민들께서 지금 돌아오고 계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얼마나 국민이 참패를 했습니까? 그 이후로 돌아왔던 이 중도층과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급격히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두 후보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야 이렇게 각각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은 아무래도 그 기세를 올리고 있는 조국 혁신당입니다. 지금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대표가 이게 창당하는 게 옳은 일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창당대회 11일 만에 당원이 10만 명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이 추세로 3강 구도까지 형성이 될까 싶은데 조 대표 희망대로 비례 10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좀 전망을 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조국 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이 창당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민주당에서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식으로 이야기를 네. 했었고 국민들께서도 많이 의아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당을 하고 이 과정에서 예상보다 정말 돌풍처럼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민주당에서 그동안 공천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이 좀 많이 그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에 있어서의 공천 과정도 그렇고 지금 위성정당에 있어서도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시민연합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새진보연합에서는 용해인 의원이 위성정당으로서 재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특히 진보 유권자분들께서 많이 실망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선명한 어떻게 보면 정권 심판에 대해서 본인들이 망치선으로서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속 시원해 보이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지자들이 많이 가시지 않았나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표만 가져간다고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오고 있는 영입 인재들을 보면은 뭐 신장식 변호사가 예전에 정의당에서 사무총장을 하기도 했었고 뭐 나중에 들어온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검사와의 어떠한 대립각을 세웠던 이런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그런 사람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영입 인사 중에는 이혜민 씨라고도 있는데요. 이분이 구글 출신으로 IT 전문가 이런 분들도 지금 영입 인재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황들이 국민들께 더 알려지면은 조국 혁신당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더 강한 이미지였지만 중도 확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중도 확장성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이번 총선에선 결국에는 중도의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결국 조국 혁신당이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것은 민주당에서의 어떤 공천 과정에 잡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도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성에 대해 지금 비례 아직 순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네. 비례라든지 국민추천제 지금 5개 지었고 여기에 있어서 국민들께 더 마음 얻는 이런 후보들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초 예상과 달리 중도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좀 순화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좀 너희들 놀랐지 하는 그런 네. 식으로 네, 국민의힘 측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너희 뭐 쫄았지 뭐 이렇게까지 네, 네, 반박을 맞습니다. 하긴 네. 했었죠. 네. 비례 열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당 지지율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상보다 이 비례 투표로 하면 훨씬 두 자릿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냐라고 했을 때 80% 이상이요.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에 공감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지만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사 대단히 저인망식으로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도 조국 전 장관처럼 수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모펀드에서 시작해서 자녀 입시 비위까지 그냥 나올 때까지 탈탈 털었던 걸 봤거든요. 물론 그 결론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단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과정을 전부 지켜보셨어요. 그러면서 검찰권이 과연 공정하게 기능하고 있느냐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국 혁신당이 정말 돌풍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유권자들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이 부분 국민의힘이 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